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가 화요일 저녁 8시에 펼쳐지는데 이 경기는 월드컵 3차 예선에서 가장 중요한 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순위표를 보면 한국이 7경기에서 4승 3무 승점 15점이고요. 요르단이 3승 3무 1패, 이라크도 3승 3무 1패로 승점 12점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경기는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부르잖아요. 만약에 요르단이 한국을 이기게 되면 승점이 15점으로 똑같아지고요. 그리고 이라크도 이번 라운드에 팔레스타인과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라크까지 이겨버리면 한국, 요르단, 이라크가 승점 15점으로 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요르단을 이기게 되면 요르단과의 승점 차를 6점 차이로 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다음 라운드가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 라운드는 또 요르단과 이라크의 경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1, 2, 3위가 계속 맞붙는 경기들이 매 라운드마다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발 라인업에 아무래도 문제가 지금 생긴 상태죠. 가장 큰 문제는 이 중앙 미드필더 오른쪽 자리, 요 자리에 대한 문제일 텐데, 일단 백승호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는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강인 선수까지 지금 아웃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원래 주전 선수인 황인범 선수가 들어오면 되는데, 황인범 선수도 지금 몸 상태가 100%가 아니고, 그리고 페에노르트에서도 황인범 선수의 출전 시간을 조절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그리고 선발로 나온다 하더라도 출전 시간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발 라인을 보면 포백은 지난 경기와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왼쪽 풀백 자리 정도만 조현택 선수로 바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는 황인범 선수가 만약에 나오지 못했을 때 선발이 아니라면 요 자리에 기본적으로 둘 수 있는 선수가 원두재 선수가 있고요. 원두재 선수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원두재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깝고요. 저렇게 황인범이라던가 백승호 혹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수행했던 수비 라인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볼을 끌고 전진해 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에 아무래도 원두재 선수가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를 투입해야 될 상황은 맞아요.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5백을 쓰는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원두재 선수를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성 선수를 한 칸 밑으로 기용을 하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준호 선수를 기용하는 이러한 선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라면 뭐 이동경 선수를 기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 기용하면서 박용우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배준호와 이재성 혹은 이동경과 이재성,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최전방 공격수 자리도 주민규냐 오현규냐 아니면 오세훈이냐, 이걸 또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 주민규 선수가 선발로 나왔으니까 이번 경기는 오현규나 오세훈이 먼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일단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황희찬 선수가 지난 경기 나왔을 때 굉장히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황희찬을 왼쪽에 배치를 하고 손흥민을 가운데 배치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져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밸런스적으로 이재성이나 배준호가 오른쪽으로 가는 이러한 형태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황희찬을 왼쪽에 배치한다면 이런 식으로 4-4-2 형태가 될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준호 선수를 오른쪽에, 그리고 박용우와 이재성 2명의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는 이러한 형태겠죠. 그리고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는 걸 아무래도 좀 우려한다면 황희찬 선수를 오른쪽에 두는 게 아니라 황희찬 선수의 자리에 양현준 선수나 엄지성 혹은 양민혁 같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두는 게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3명을 배치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적으로는 황희찬을 빼고 이렇게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기용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를 빼는 것이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큰 전력 중에 하나니까요. 황희찬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이 왼쪽, 손흥민과 오현규 혹은 오세훈이 투톱, 그리고 오른쪽 자리에 이재성이나 배준호가 배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가장 높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반대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이 지난 경기 오만도 백5를 쓰면서 5-4-1의 형태를 만들었었는데 요르단 또한 5-4-1의 형태를 잘 만드는 팀입니다. 다만 이제 오만과 다른 점은 5-4-1의 형태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요르단은 조금 더 전방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압박도 많이 하는 그러한 형태를 만든다는 거죠. 다만 이번 경기에 이 요르단의 무서웠던 3톱 알타마리, 알나이마트, 알리 올완인데 알리 올완이 원래는 왼쪽 측면 공격수고 알마르디가 왼쪽 풀백 혹은 윙백으로 뛰어요. 그러면서 공격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알타마리, 알나이마트, 알리 올완 여기에 알마르디까지 올라오면서 4명의 공격수가 되죠. 그런데 이번 경기는 알리 올완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알마르디가 왼쪽 측면 공격수가 되고요. 압두타라는 선수가 왼쪽 풀백 자리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르단은 기본적으로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계속된 스위칭 플레이를 하고요. 공격을 할 때, 역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왼쪽 풀백으로 나오는 압두타라는 선수도 측면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예요. 사실 알마르디 또한 알리 올완이 나올 때는 왼쪽 풀백으로 나오지만 알마르디도 측면 공격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라인을 매우 공격적인 선수들로 구성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요르단의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알타마리가 오른쪽 공간을 넓게 사용을 하고요. 아무래도 드리블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넓은 공간으로 움직이고 이때 알나이마트, 알마르디 여기에 압두타까지 올라오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공격을 전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역습으로 나가는 것을 아무래도 요르단은 노리고 있을 거다 보니까 한국이 공격 전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도 왼쪽 풀백이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들고요. 서령우가 올라가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마 이번 경기에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어떤 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성 선수가 나온다면 당연히 한 칸 올라가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2명의 선수, 중앙에 4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 거예요. 지난 경기도 이러한 전형을 우리 대표팀이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전형인 거죠. 이 장면도 보면 좌우에 측면 2명의 선수가 올라가 있고 중앙에 4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게 홍명보 감독의 이제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비대칭 3백 혹은 뭐 라볼피아나로 형성될 수 있는 전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르단은 역습으로 나갈 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공격수가 빠르게 튀어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특히나 3백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알타마리가 뛰어나가는 이 오른쪽 공간 여기가 기본적으로는 가장 요르단이 좋아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이 알타마리가 뛰어나갈 때 우리의 왼쪽 풀백과 만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3백도 만들긴 하지만 지난 경기를 기준으로 이태석이 3백의 왼쪽에 이렇게 배치가 될 때도 있었고 박용우가 내려가면서 이태석은 올라가고 이때 중앙 미드필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박용우가 왼쪽 중앙 수비수가 되거나 아니면 권경원이 왼쪽으로 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알타마리가 뛰어나갈 때 이 공간을 과연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일단 핵심 포인트고요. 실제로 우리 대표팀이 기본적으로 저 왼쪽 공간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당연하게도 김민재 선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 오른쪽에 이제 조유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민재가 왼쪽 라인에 대한 커버를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김민재가 없을 때 이 알타마리가 뛰어나가는 요 공간에 대한 커버가 아무래도 허술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지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알타마리가 득점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상대 수비수와 1대1로 경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타마리가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볼을 컨트롤할 때 순간적으로 볼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알타마리가 1대1 상황을 맞이하고요. 여기서 편안하게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타마리가 이렇게 리그왕에서도 어쨌든 돌파력이
괜찮은 선수다 보니까 국제 무대에서도 어쨌든 통할 만한 레벨의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알타마리뿐만 아니라 알나이마트, 알마르디 요 선수들도 사실 돌파력이나 스피드도 굉장히 준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가장 애먹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알나이마트거든요. 오히려 알나이마트가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알타마리보다 더 잘하는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만전에도 오만이 수비를 하다가 볼을 끊어내서 역습으로 나올 때 우리가 3백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3백의 오른쪽과 왼쪽 공간, 이 공간으로 달려나갈 때가 많았거든요. 이 장면은 이제 오만이 왼쪽 측면으로 붙여주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김민재가 없다 보니까 이 뒷공간에서의 경합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가 먼저 달려가서 넓은 공간에서 볼을 확보하는 이런 장면들이 아무래도 오만을 상대로도 좀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르단이 스위칭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3톱이 되어 있고 좌우에 풀백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왼쪽에 있었던 알타마리가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른쪽 풀백인 알하다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풀백에게 공간이 열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풀백이 볼을 순간적으로 달려나가면서 잡는 순간 가운데 있었던 알나이마트가 알타마리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 보고 본인이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 라인에서의 이런 스위칭 플레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백이 볼을 잡았을 때 알타마리는 오히려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때 알나이마트는 측면으로 빠지는, 그리고 측면으로 빠지는 알나이마트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알나이마트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볼을 잡은 다음에 안쪽으로 이제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잖아요. 풀백도 측면에 있다가 어느샌가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거든요. 이때 수비가 가운데로 쏠리니까 알나이마트가 오히려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가장 반대편에 있는 왼쪽 윙백이 이 크로스가 들어올 때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면서 볼을 잡게 되고 여기서 슈팅을 기록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늘 공격을 할 때 보면 이런 형태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3톱이 구성이 되는데 이 3톱에서 알나이마트가 지금은 오른쪽으로 빠지고 알타마리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 공격수인 알마르디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죠. 그 순간 왼쪽 풀백인 압두타부 선수가 왼쪽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4명의 공격수가 경기장을 순간적으로 넓게 활용하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위칭 플레이가 일어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제 알타마리, 알나이마트, 그리고 알마르디, 그리고 뭐 압두타하, 그리고 오른쪽 풀백인 하다드, 이런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스위칭도 하고 올라오면서 4명 혹은 5명 계속 이제 공격 숫자를 많이 만들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에 우리가 과연 김민재 없이 대응이 잘 될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또 우려가 되는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번 경기에 황희찬과 손흥민을 둘 다 쓰면서 투톱 전략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미드필더 라인에 2명의 선수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르단이 왼쪽에 있는 알마르디, 오른쪽에 있는 알타마리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4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만드는 전술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이 공격을 전개할 때 혹은 세컨볼 싸움을 할 때 요 가운데 지역에서 우리가 수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경기도 보면 요르단이 공격을 할 때 미드필더 2명이 있고요. 이때 알마르디와 알타마리 2명의 선수가 가운데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4명의 미드필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패스를 이제 요르단이 앞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앞으로 좁혀주는 알타마리와 알마르디 두 선수에게 당연히 미드필더들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가운데 공간이 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알나이마트와 알마르디를 상대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따라가는 순간 미드필더들이 자연스럽게 이 장면을 봐도 알타마리와 알마르디에게 끌려가 있죠. 그 순간 중원에 공간이 생기면서 편안하게 요르단이 빌드업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드필더 숫자에 대한 싸움, 이런 싸움도 우리가 투톱을 사용했을 때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르단과 아시안컵에서의 경기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요르단이 생각보다는 높은 라인에서 압박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공격을 할 때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가서 볼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렇게 두 명의 미드필더를 사용하게 되면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 특히나 그랬었죠. 공격수들이 좀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풀어주는 이런 경우를 우리 대표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대치가 되는 선수가 바로 나십이라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십이 야잔의 옆에서 뛰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려갔을 때 나십이 그냥 하프라인도 넘어서 과감하게 압박하고 부딪히는 형태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5백이다 보니까 한 명이 올라가면 이렇게 4백으로 변환이 되는 이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나십과 손흥민의 싸움, 사실 이 싸움을 나십이 굉장히 거칠게 가져갈 때 손흥민 선수도 쉽사리 나십을 떨쳐내지 못하는 장면들을 매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우리가 투톱으로 나왔을 때 미드필더 라인에 대한 싸움, 그리고 이 싸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손흥민이 내려가는 순간 손흥민과 나십의 싸움, 이 싸움이 기본적으로는 이 경기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리고 어쨌든 요르단도 본인들보다 약팀을 상대할 때보다 본인들보다 강팀을 상대할 때 조금 더 이제 퍼포먼스가 괜찮은 팀이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팀 자체가 어쨌든 세밀한 공격 전개를 막 잘하는 팀은 아니에요. 알마르디, 알나이마트, 알타마리 요 선수들이 개인 기술은 좋지만 팀적으로의 뭔가 만들어가는 패턴이 정말 많이 있진 않거든요. 다만 이 개개인의 개인 능력과 돌파력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약팀하고 할 때는 오히려 좀 답답한 경기가 펼쳐지고 본인들과 비슷한 혹은 본인들보다 잘하는 팀과 경기를 할 때는 상대가 올라올 때 볼을 뺏은 이후에 넓은 공간에서 알타마리, 알나이마트의 1대1 능력 이런 것들을 살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경기가 홈 경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공격적으로 아마 경기를 하겠지만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되 이 3톱 알타마리, 알나이마트, 알마르디의 기본적인 개인 역량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수비에 집중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오만전 같은 어이없는 실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오만전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어쨌든 요르단과 이라크 두 팀과의 승점 차이가 좁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 좁혀진 승점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든 벌려내야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질 수밖에 지금 없는 흐름이거든요. 이제 남은 경기가 3경기가 남았고 근데 승점 차이는 3점 차이밖에 안 되니까 마지막 라운드에 가서야 우리가 확정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요르단과 이라크를 이번 라운드와 다음 라운드에 모두 이겨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승점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승점 계산에서도 요르단을 잡는 것이 가장 편하게 월드컵에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오만전 같은 이 안 좋았던 경기력을 얼마나 극복을 할 수 있을지가 홍명보 감독의 역량에 달려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백승호와 이강인이 모두 빠져있는 그리고 김민재까지 빠져있는 황인범도 100%의 몸 상태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감독의 역량이 절실히 필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